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입니다. 미국 한 방송국 스튜디오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 앵커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마이크가 아닙니다. 양념이 듬뿍 밴 갈비 한 대를 그것도 두 손으로 잡고 뼈에 붙은 살을 뜯고 있어요. 옆에 앉은 진행자가 한 입베어 물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외칩니다. 진짜 미쳤다는 거죠. 완전히 미쳤다고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이 갈비가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 정육점에서 거의 떨이로 넘기던 부위였다는 사실이에요. 손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사정사정하면 헐값에 넘겨주거나 그냥 얹어주던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 천덕꾸러기 뼈다귀가 지금 미국 주류 방송에 올라가서 앵커가 손으로 뜯어먹는 음식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장면 뒤에서 정확히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목재 그리고 다른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요? 이 두 장면은 서로 무관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같은 무대 위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50년 적층의 정점과 정점에서 마주한 첫 균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숫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K푸드 플러스, 그러니까 라면이나 김치 같은 농식품의 농기계, 농약, 동물용 의약품 같은 농산업 품목까지 합친 금액이 1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1월 13일에 공식 발표한 잠정치 기준 정확한 숫자입니다. 전년 대비 5.1%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 원입니다. 20조 원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현대자동차의 한 해 매출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라면이며 김치며 양념장이며 농기계며 다 합쳐서 자동차 회사 한 곳 절반 규모를 찍었다는 거죠. 핵심은 농식품 부문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 선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104억 1천만 달러.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한 해 호황이 아니에요. 2015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0년 연속으로 늘어났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우상향했다는 건 운으로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간 나라가 어디일까요? 가까운 일본도 아니고 거대한 중국도 아닙니다. 답은 미국이에요. 2025년 안에 미국이 한국 농식품을 사간 금액이 18억 달러, 전년 대비 13.2% 증가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것도 2년 연속 1위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때는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 음식의 최대 고객이었어요. 우리랑 입맛이 가장 비슷하고 거리도 가까운 두 나라가요. 그런데 이제는 태평양 건너 가장 먼 시장이 1위가 됐습니다. 가장 멀고 가장 입맛이 다른 나라가 가장 큰 손님이 됐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음식이 더 이상 비슷한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지역 음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입맛의 거대 시장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라면 단일 품목만 따져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상 최초로 단일 식품 품목 수출액 15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정확한 숫자가 15억 2140만 달러, 전년 대비 21.9% 증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 80억 인구 한 사람당 실라면 거의 두 봉지씩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봉지가 아니에요. 거의 두 봉지예요. 자, 숫자는 어디까지나 종이 위 숫자잖아요. 그렇잖아요. 18억 달러라고 해도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금액이 미국 사람들의 실제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국 코스트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똑같은 창고형 마트요. 거기 냉장 코너에 가면 비프 불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불고기가 진열돼 있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얇게 썰어 한국식 양념에 미리 재워놓은 제품인데 가격이 1파운드에 6달러 99센트입니다. 보통 3.37파운드짜리 한 통에 약 23달러 56센트예요. 이게 2026년 3월에 다시 코스트코 조리식품 코너에 재출시되자마자 틱톡에서 디스커버링 코스트코라는 계정이 영상을 올렸고 바로 바이럴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트에서 무심히 집어들던 그 불고기가 지금은 미국 틱톡 알고리즘을 점령하고 있어요. 코스트코만 그런 게 아닙니다. 크로거, 월마트, 타깃 같은 미국의 평범한 대형마트요.
거기 소스 코너에 가시면 고추장이 케첩이나 머스터드 바로 옆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진열된 게 아니에요. 마더인 로우스라는 브랜드는 1980년대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한식당을 운영한 어머니의 발효 비법을 마케팅으로 내세우며 홀푸드 마켓에 들어갔고요. 샘표 같은 한국 브랜드는 논지에모, 유기농 라벨을 달고 에레혼이라는 LA의 초고급 식료품점까지 입점했습니다. 한식장 제품이 단순한 아시안 푸드가 아니라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포지셔닝 된 거예요.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시카나에서 2024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워요. 한식당 수가 미국에서 1년 사이에 10%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로만 따져도 450개의 새로운 한식당이 미국 땅에 문을 열었고 그중 36%가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마케팅 지역 단위인 DMA, 그러니까 시장 권역을 나누는 단위가 있는데요. 그중 무려 3분의 1은 아직 한식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아직도 3분의 1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18억 달러 인류 시장에서 그것도 절반 정도 진입한 상태에서 나온 숫자라는 거죠. 여기에 김치는 같은 시카나 데이터로 1년 사이에 80%가 더 팔렸어요. 미국 전체 채소류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품목이 김치였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체인은 7개의 매장 405개, 전년 대비 22% 성장. 한국식 핫도그 체인은 5개의 매장 242개, 전년 대비 52% 성장이에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빕구르망 이상을 받은 한식당이 19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앵커가 갈비 뜯으면서 외친 그 말은 사실 미국 전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거대한 흐름의 한 장면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도대체 왜 다른 때도 아닌 지금이고 왜 다른 음식도 아닌 갈비와 라면이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국에 건강식 비빔밥도 있고 영양 만점 삼계탕도 있고 구수한 된장찌개도 분명히 있는데요. 답은 정확한 진입 순서에 있습니다. 라면이 정찰병이었고 갈비는 본대였어요. 먼저 라면이 길을 뚫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라고 영어권 최고 권위의 사전이 있죠. 거기에 2025년에 한국어 라면이 정식으로 등재됐어요. 일본어에서 온 라면은 이미 들어가 있던 사전에 이제 한국어 라면은 따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단어 하나가 사전에 오르는 데에는 수년에 걸친 사용 패턴 누적이 필요해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농심 신라면의 2023년 미국 매출이 5억 3,800만 달러였습니다. 2025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증가했고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시리즈 누적 판매량이 80억 봉지를 넘겼습니다. 80억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인구 한 사람당 한 봉지씩 돌릴 수 있는 양이에요. 매콤한 라면에 도전하는 스파이시 챌린지 영상이 미국 틱톡과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폭발적으로 퍼졌고요.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흥행했어요. 캐데헌이라고 줄여 부르죠. 거기서 주인공 헌트릭스 멤버들이 김밥이랑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고 농심이 이 영화와 협업한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주가가 11% 넘게 뛰었습니다. 신라면 글로벌 앰베서더로는 걸그룹 에스파가 발탁됐고요. 자, 라면으로 매운맛에 익숙해진 미국 소비자가 그 다음 단계로 김치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치가 80% 늘어난 겁니다. 김치에 익숙해진 사람이 그 다음에 고추장을 사고 떡볶이 소스를 사고요. 시카나 데이터로 한국식 바비큐 소스가 80%, 매운 한식 소스가 29%, 한식 핫소스가 23% 성장한 게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갈비와 불고기 같은 한국식 고기 요리, 그러니까 끝판왕이 등장해요. 라면, 이 최전방에서 길을 개척한 정찰병이었다면 갈비와 불고기는 그 뒤를 든든하게 따라 들어온 주력 본대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운으로 된 게 아니에요. 라면, 이 정찰병으로 길 뚫고 갈비가 주력 부대로 들어가는 거. 군사작전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걸 큰 흐름으로 묶어주는 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2월에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발표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요. 거기 보면은 북미 지역에서 K-푸드 관련 콘텐츠 비중이 26.7%로 K-팝의 23.5%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1990년대 말 겨울연가가 만든 1차 한류, 그리고 BTS와 블랙핑크가 만든 2차 한류, 그 위에 이제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3차 한류가 본격적으로 올라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듀오링고라는 어학학습 앱 통계를 하나 더 얹어 볼게요. 2023년에 한국어가 글로벌 학습 순위에서 이탈리아어를 추월하면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음식 시장만 뚫린 게 아니라 언어 시장까지 같이 뚫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LA 갈비라는 음식,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음식일까요? 위키피디아의 갈비 항목,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가장 신빙성 있는 가설로 평가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때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건너가던 시절입니다. 비행기표 한 장 끊는데 온 가족 전 재산을 털어야 했던 시기예요. 그렇게 미국으로 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우리가 LA라고 부르는 그 도시 한복판의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떠올려 보세요. 영어는 막상 입도 잘 안 떨어지고 수중에 가진 돈은 빠듯하고 그래도 가족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식료품점에서, 봉제 공장에서 손이 부르트게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장 그리운 게 뭐겠어요? 고향 음식이죠. 김치찌개 한 그릇, 흰밥, 그리고 불판에 지글지글 구워 먹는 고기 한 점. 근데 그 시절 미국 정육점에 막상 가보니 고깃값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등심이나 안심처럼 미국에서도 스테이크용으로 쓰는 부위는 가난한 이민자가 매일 사 먹기엔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정육점 한쪽 구석에 미국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부위가 있었어요. 소갈비, 영어로 쇼트립이라는 부위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갈비 부위를 안 좋아했어요. 뼈가 붙어 있고 살코기가 길고 기름기도 많아서 스테이크처럼 나이프로 썰어 먹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는 보통 물에 푹 끓이는 스튜 요리에나 쓰였고 인기가 없으니 값도 쌌습니다. 정육점에서 떠리로 넘기던 부위였어요. 여기서 한국 이민자들의 즉흥적인 지혜가 발휘됩니다. 원래 미국 정육점은 갈비를 큰 뼈를 따라 길쭉하게 잘라요. 이걸 영어로 잉글리시 컷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썰면 살이 두꺼워서 한국식으로 양념을 재워 빠르게 구워 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정육사들이 미국 정육점 주인한테 부탁한 거예요. 뼈 방향을 가로질러서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 달라고요. 이게 영어로 플랑켄 컷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LA라는 이름의 유래에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로스앤젤레스의 약자라는 설, 다른 하나는 가로축을 뜻하는 영어 레터럴 엑시스의 앞 두 글자라는 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LA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일어나요. 정작 미국 현지 정육점이나 식당에서는 이걸 코리안 쇼트립스나 플랑켄 스타일 쇼트립스라고 밋밋하게 불렀어요. LA 갈비라는 멋들어진 이름은 오히려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미국 교포가 한국 친척한테 이거 LA에서 가져온 갈비야라고 설명한 게 이름으로 굳었거든요. 음식 자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이름은 한국이 완성하고 그 이름이 다시 부메랑처럼 전 세계로 퍼진 절묘한 합작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떠올라요. 1971년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 가서 거북선 도안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면서 5만 톤 유조선 수주 따낸 그 장면이요. 가진 게 없으니 만들고 안 되면 비틀고 그래도 안 되면 새로 짜내는 한국 사람의 그 DNA가 1970년대 LA의 한인 정육점 안에서도 똑같이 발동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행복한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에 다른 그림도 그려지고 있어요. 이걸 빼놓고 가면 솔직한 분석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의약품, 목재, 그리고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이 15%로 다시 올리겠다고요. 2025년 7월 31일에 어렵게 25%를 15%로 낮춘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6개월 만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충격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코리아 헤럴드가 2025년 8월 20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5년 7월 한국 농식품 대미 수출이 1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연속 증가하던 흐름이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인 거예요.
그중 라면이 1,400만 달러로 17.8% 감소, 스낵은 25.9%나 줄었습니다. 소스는 7.2%, 인삼은 13.4% 감소. 물론 한국 식품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농심이 2025년 5월에 부산 녹산해라면 수출 전용 공장을 착공했고요. CJ는 2016년에 헝가리 공장을, 2017년에 미국 사우스다코타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삼양식품도 중국 자징시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런데 공장은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 사이 관세는 즉시 부과됩니다. 라면 대중국 수출이 2025년에 47.9% 폭증한 게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시도였는데, 중국은 한알령 같은 정치 리스크가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한식당이 미슐랭 빅그루만까지 진입하면서 평균 단가가 올라간 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고급화는 됐는데 트럼프 인플레이션 시대에 미국 소비자가 가성비로 돌아서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고급 음식이거든요. 136억 달러가 사상 최고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발표된 그 주에 트럼프가 25%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순간 등산의 진짜 위험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50년 적층의 정점이고 다른 쪽에서는 첫 균열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두 그림, 둘을 같이 놓고 보면은 비로소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진짜 결정적인 신호는 따로 있어요. 지금 미국 땅에서 한식당을 직접 차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 혈통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미국 현지의 백인 사업가, 흑인 자본가들이 떡볶이 가게를 열고 비빔밥 프랜차이즈를 론칭하고 한국식 바비큐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어요. 한식을 파는 게 트렌디하고 매력적인 고수익 사업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신호냐면요. 어떤 음식이 다른 나라 땅에 진짜로 뿌리 내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이 직접 그 음식을 만들고 유통하고 파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예요. 한국 이민자가 향수에 젖어 자기들끼리 먹던 1단계, 한인마트에서 한인 손님에게 팔던 2단계, 일반 마트에 입점한 3단계를 다 지나서 이제 4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현지인이 만들어서 현지인에게 파는 단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피자가 처음엔 외면받다가 결국 미국 현지 음식의 대명사가 된 그 경로를 한국 음식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압축된 속도로요. 일본 식문화가 이 길을 갔던 시간이 30년쯤 됩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정점이던 시절에 스시와 라멘이 미국에 본격 진출했고 그게 평범한 미국인의 식탁에 자리 잡는데 약 30년이 걸렸어요. 한국 식문화는 같은 단계를 5년에서 7년 안에 압축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의 압축 성장이라는 두 곡선이 음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CJ의 비비고 브랜드가 K-팝 그룹 세븐틴을 첫 글로벌 브랜드 앰베서더로 발탁했어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하우스 안에 비비고 존을 운영하고요. 미국 PGA 투어 공식 대회인 CJ컵 바이런 넬슨도 후원합니다. 음식이 K-팝, 스포츠, 올림픽과 통합 마케팅으로 묶이는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단순한 식품 판매가 아니라 문화 패키지 전체를 함께 파는 구조입니다. 비비고는 미국 만두 시장에서 약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2위 브랜드보다 3배 이상 많이 팔립니다. 신라면이 미국 라면 시장 점유율이 15%로 일본 도요스 이산에 이어 2위에 올라선 게 2021년이었는데 그 흐름이 4년째 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현지화가 깊어질수록 한식 본래의 정체성이 희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코스트코 불고기가 진짜 한식인가? 미국식으로 변형된 별개의 음식인가? 미국 비한인 사업가가 만드는 떡볶이가 한국 떡볶이의 연장선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이름만 빌린 미국 음식인가? 이건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에요. 시장이 커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정체성 문제고 이걸 어떻게 다룰지가 다음 10년의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숫자가 한국 사람들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농심 본사 직원이나 CJ, 이 임원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먼저 한국의 배 농가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어요. LA 갈비 양념의 핵심이 한국산 배즙이거든요. 2025년 한국산 포도가 대만과 북미 시장에서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는데 같은 흐름으로 신선배 수요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경로예요.
부산 녹산에서는 농심라면 수출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착공해서 곧 가동에 들어가요. 부산 지역 일자리 수백 개가 거기 묶여 있고요. 농산업 부문 32억 2천만 달러, 수출 중에 농기계가 13억 5천만 달러, 그중 대미 수출이 9억 3,500만 달러입니다. 이 농기계 업계 상당 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이에요. 이들이 한국 농기계 대미 수출의 직접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농심이 100개국에 신라면을 수출하면서 협력하는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수천 곳입니다. 라면 수출이 10% 늘어나면 봉지 포장재 만드는 인쇄소부터 양념분말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체까지 줄줄이 매출이 같이 올라가요. 다만 여기에 그늘이 있어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식자재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인상 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농심, 삼양, CJ 이 같은 대기업은요 현지 공장에 있거나 짓는 중이라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미국 현지 공장 없는 중소 수출 기업들은 관세가 그대로 가격 경쟁력 손실로 직격탄이 됩니다. 136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래서 농가 소득과 지방 공장 일자리와 중소기업 매출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의 평범한 가게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세 경로 모두가 트럼프 관세 변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방송 스튜디오에서 정장 입은 여성 앵커가 손에 갈비 한 대를 들고 뼈에 붙은 살을 뜯으며 미쳤다는 말을 외치던 그 장면이요. 이제 그 장면이 처음 보셨을 때와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그 장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압축돼 있어요. 첫 번째는 50년 적층의 정점이라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 LA의 한인 정육점 구석에서 영어도 안 통하고 돈도 없는 한국 이민자가 미국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부위를 헐값에 사다가 양념을 재워 구워 먹기 시작한 것. 그 작은 불씨가 한 세대를 건너 미국 주류 방송 스튜디오 한복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그 위에 겹쳐져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 같은 무대에서 트럼프가 25% 관세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사실, 정상에 올라간 순간 처음으로 진짜 외부 충격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K푸드는 더 이상 잠깐 뜨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닙니다. 10년 연속 증가, 사상 최초 100억 달러 농식품 수출, 미국 2년 연속 1위, 옥스퍼드 사전 등재, 미국 마케팅 권역의 3분의 1이 아직 빈 잠재 시장, 50년이 누적된 구조예요. 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조가 정확히 정점에 도달한 그 순간에 가장 큰 시장의 정치적 충격과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 정부 목표인 160억 달러는 단순한 호황 연장으로 도달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관세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50년 적증이 60년이 될지 거기서 꺾일지를 결정합니다. 갈비 한 점에는 50년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이 이제 처음으로 진짜 시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